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머지않아 새아이의 할머니가 되는 60대 여자입니다. 남편을 제 나이 22에 사고로 잃고 가족이라고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던 저는 지금은 손주들도 있고 아들과 며느리에 안싸돈까지 대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바쁜 아들과 많은 식구들 챙기느라 힘든 일이 태반인 며느리는 요즘 여자들과 달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무려 2씩이나 품에 안겨주고 또 그것도 모자라 한 명의 천사를 더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데 어디서 저런 복덩이가 우리에게 찾아왔을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니, 그것을 떠나 저에게 며느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인데 물론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인연 자체만 놓고 보아도 특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 인연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와 며느리는 며느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인연이 있었어요. 그러니 조금 오바해서 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가족이 될 인연이자 운명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며느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장본인인 저조차도 신기하고 놀랍기만 한 제 이야기를 부디 즐겁게 들어주세요. 앞서 언급했듯 저는 남편을 너무 빨리 잃었어요. 당시 저는 임신 막달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달 차이로 제 아들을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를 여인 유복자가 되었는데 가진 것 하나도 없는 미망인과 유복자의 삶은 한시도 순탄했던 적이 없었네요. 그래서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원망도 참 많이 했는데 그 원망도 지금 생각하면 그리움이었어요. 제 평생 저는 딱 한 사람, 남편만 사랑했거든요. 처자식 두고 일찍 간 그런 남자가 뭐가 그렇게 좋냐고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모든 것이 다 좋았다고 그 말밖에는 떠오르지 않는데요. 저희 남편은 지금 생각해도 성실하고 용감한데 전까지 많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없는 형편임에도 남을 위해 헌신하기를 꺼려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느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을 본인이 도맡아 하곤 했었죠. 그리고 그 훈장으로 몸에 크고 작은 상처를 항상 달고 살았는데 남편은 제가 걱정할까 대수롭지 않게 굴었지만 저는 항상 상처투성이인 남편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남을 위해 무언가 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건 알지만 그게 제 남편이라는 게 저는 싫었어요. 오빠, 또 다쳤어? 아니 거기엔 오빠 말고 사람이 없는 거야 뭐야? 왜 맨날 오빠만 다쳐오는 건데? 이번에도 오빠가 오지랖 부려서 나서서 이렇게 된 거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잖아. 아유, 우리 마누라가 잔소리하는 거 보니 내가 집에 오긴 했나 보네. 성질 좀 그만 내. 내가 미숙해서 다친 거지. 다른 사람 때문에 다친 거 아니야.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렇지. 이것 봐봐. 몸에 아주 상처 투성이잖아. 오빠 그냥 일 안 하면 안 돼? 다른 일도 얼마든지 있잖아. 전에 했던 배달 일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나는 괜찮아. 배달 일은 벌이가 너무 들쑥날쑥하잖아. 그리고 못 오는 날도 있고. 그럼 다시 공장 일을 해. 공장 일이 훨씬 안전하잖아. 공장은 3교대라 출퇴근도 불규칙하고 무엇보다 밤에 자기 혼자 두기는 불안해서 내가 싫어. 여기 일이 몸은 좀 힘들어도 일찍 끝나고 인건비도 높잖아. 앞으로 우리 애기도 태어나는데 아빠인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사람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을 자처해서 하는 것도 그래.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나를 쓰지 않겠어? 나는 젊잖아. 그래도 위험한 일은 싫단 말이야. 오빠 출근하면 내가 얼마나 마음 졸이고 기다리는지 알아? 네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안전모도 쓰고 안전화도 신고 조심 또 조심할 테니까 이제 그만해라. 나 배고파. 힘쓰는 일을 해서 그런가 돌아서면 배가 고프다니까. 아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시장 떡볶이 사 먹으러 나갈까? 이것 봐봐. 남편이 일찍 오니까 이렇게 데이트도 할 수 있잖아. 나 금방 씻고 나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렇듯 남편은 공사 현장 일이 위험하긴 하지만 임금이 높다며 좋아했고, 사실 저도 불안은 하지만 남편과 늦은 오후부터 쭉 함께 할 수 있어 솔직히 좋았는데요. 특히 남편과 시장 나들이 하는 걸 좋아했어요. 남편이랑 장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들어와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반지하인 신혼방도 천국처럼 느껴졌죠. 저랑 남편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둘 다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반지하에서 바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희 둘은 시댁과 친정도 있긴 했지만 어느 한 곳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곳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집안의 장남으로 시댁에서는 바라는 게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의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돈을 더 보내줘야 하는데 가정이 생기면 그 돈을 못 받을까 저를 반기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부모님이 아닌 저를 선택했고 저랑 결혼할 거면 시부모님이 먼저 연을 끊자 하여 그렇게 연이 끊어졌는데요. 제가 임신을 하고 남편 몰래 연락을 드렸을 때도 돌아오는 답은 없었어요. 아픈 시아버지와 남편 밑으로 동생이 셋이나 있는데 결혼을 한 자체가 불효라고 생각하신 거였죠. 그리고 정말로 철륜이 끊겨버렸는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시골에서 남아 선호 사상이 심각한 집의 딸로 태어나 오빠를 위해 희생을 강요받고 자랐는데 도저히 그렇게 계속 살 수 없어 집을 나왔거든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취직한 곳이 공장이었고 거기서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뤘는데 친정에 연락해 결혼 사실을 알렸음에도 친정에서는 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예 남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듯 서로 비슷한 가족에 대한 아픔과 갈증이 있던 저와 남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했어도 서로를 위하며 작은 것에도 행복해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사이좋고 금슬 좋은 부부로 살다 보니 제가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지만 저는 사실 걱정이 많았죠. 임신을 한 몸으로 공장을 계속 다닐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괜찮다며 자기가 벌어서 저랑 아이를 책임질 수 있다고 했고 저도 이미 생긴 아이를 어쩔 수는 없으니 걱정은 산더미였지만 남편을 믿었는데요. 그렇게 제가 공장을 그만두고 남편은 더 많은 벌이를 찾다 공사 현장 노동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일을 하기 전에 배달 운송일과 버스 운전 같은 일을 하기도 했는데 노동에 비해 돈이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아는 형의 소개로 건설 현장에 처음 일을 하게 되었고 젊고 건강한 몸으로 힘쓰는 일이 많이 어렵지 않았다는데 그날 하루 일을 하고 받은 수당이 꽤 많아서 남편이 아예 그쪽 일을 쭉 하길 원했어요. 그때 한참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많이 짓던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파트를 짓는 일을 하며 남편은 언젠가는
우리도 이런 번듯한 아파트에서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걸핏하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남편이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게 제가 출산일을 한 달 남짓 남겨두었을 때였는데 그렇게 천국이었던 제 세상은 한순간에 지옥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그 충격 탓에 예정일보다 일찍 아들애를 낳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그 순간에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없이 저 피덩이 같은 아이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앞이 캄캄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나쁜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사람이 모질지가 못해 그럴 용기는 없었어요. 또 남편이 남겨준 아이라는 생각에 저는 정신을 차렸는데요.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해도 사는 건 녹록치 않았어요. 여자 혼자, 그것도 갓난아이를 키운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수입도 없이 보증금도 거의 다 까먹게 되었고 집주인에게 아무리 사정을 얘기하고 부탁을 해도 소용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아이를 안고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이지 세상이 저랑 아이한테만 가혹하더라고요. 그래서 죽기보다 싫었지만 가진 돈을 탈탈 털어 제 발로 친정에 가기도 했는데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친정에서도 저와 아이를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대신 동네에 얼쩡거리지 말고 빨리 올라가라고 차비는 던져줬는데 그 돈도 받기 싫었지만 정말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받고 울면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아이를 안고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기를 십수일. 여기에 다 적을 수는 없지만 별의 별일이 다 있었는데요. 오죽하면 아이를 고아원에 몇 년만 맡겨놓고 돈을 벌까도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저 혼자 몸으로는 어디를 가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아이와 함께 받아줄 곳은 어디 한 곳도 없었고 거처도 없지만 아이 맡길 곳은 더더욱 없던 저는 마지막이다 하고 벽보에 붙은 파출부 구하는 집에 갔는데 거기서 다시 못 만날 제 인생의 귀인을 만났어요. 딱 봐도 저랑 또래일 것 같은 여자가 아주 반갑게 저를 맞아줬거든요. 슬쩍 보니 임산부였는데 이야기를 하는 중 어렵게 가진 아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딱히 자랑은 하지 않았지만 사모님도 사장님도 있는 집 자식으로 고생 한번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또래라 그런지 나와는 팔자 자체가 다른 사모님이 부럽기만 했는데 저는 필사적으로 사정했어요. 아이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돈을 많이 주지 않아도 좋으니 일만 시켜달라고 거의 조르다시피 면접을 봤는데요. 사모님은 저보다 저희 아들을 보더니 그러라고 했어요. 사실 자기는 다른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게 싫어서 면접 오는 족족 거절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또래이고 사정도 딱하니 그러자고 선뜻 제 손을 잡아주었죠. 게다가 아이와 함께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는 제 사정을 듣고는 근데 댁은 어디예요? 여기서 가까우세요? 라고 말했고 딱히 거처가 없어 교회와 성당 또 쉼터 같은 곳에서 머문다고 이야기하니 사모님이 깜짝 놀랐는데 그러더니 저에게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부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한 1, 2분이 지났을까? 여기 좀 와볼래요? 라며 저를 불렀고 저는 부르는 소리에 아이를 안고 사모님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엔 크진 않았지만 큰 창문이 있는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가 오랫동안 창고로만 써서 먼지가 많은데 청소하면 지낼만 할 거예요. 네? 지내다니. 사모님 설마.
아이랑 언제까지 밖에서 떠들 순 없잖아요. 어차피 여기에 매일 와서 일하시는 거니까 그냥 이 방 쓰세요. 입주 도우미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요. 저를 언제 보셨다고. 언제 봤는지가 중요해요? 솔직히 제가 원래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아닌데 아줌마, 아니 언니가 아니라 애기 봐서 그러는 거예요. 저 조그만 애기가 너무 고생하잖아요. 그래도 제가요, 지금 임신 6개월인데 아이를 정말 어렵게 가졌어요. 유산을 무려 3번이나 하고 어렵게 얻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애기한테는 무한정 마음이 약한 편인데 제가 사정을 몰랐으면 몰라도 알면서 어떻게 그래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 얻을 동안만 여기 쓰세요. 저는 나이도 비슷한 것 같고 언니가 좋거든요. 사모님은 저에게 줄곧 저렇게 언니 하면서 저에게 갖은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한 사장님을 보니 자기 아내를 엄청 챙기고 사랑하는 게 느껴졌는데 그날은 저도 남편 생각이 많이 났었죠. 솔직히 일자리를 구한 건 기뻤지만 동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못난 자존심이 상해 그날은 쉬이 잠들지 못했는데 그래서 더 일을 악물고 돈을 벌고 싶었어요. 이런 수모는 밖에서도 많이 당해 그저 빨리 돈을 벌어 저도 남들처럼 제 아이를 키우겠다는 그 마음 하나밖에는 남지 않았었죠. 그렇게 시작한 일이었어요. 솔직히 파출부일은 처음이긴 해서 무식하게 일을 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사모님은 까탈스럽지도 않고 그저 둥글둥글한 성격으로 걸핏하면 언니, 쉬면서 해요. 저랑 차 한잔 마실래요? 마침 목이 좀 말라서 라고 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네요. 언니는 아기 낳을 때 아팠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아프다고 하던데. 그게 저는 아픈 줄도 몰랐어요. 정말요? 언니는 체질이었나 보다. 아니면 다른 관리 같은 거 했어요? 그게 아니라 남편이 사고로 죽어서 그 충격 때문에 다른 건 아픈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아, 미안해요. 제가 괜한 걸 물어봐서. 아니에요. 오히려 생생하게 알려주지 못해서 제가 죄송하죠. 아마 사모님은 무탈이 잘 나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좋겠는데. 근데 언니는 언제까지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소리 진짜 듣기 싫은데. 그래도 제가 달리 부를 호칭이 없어서. 왜 없어요? 효은이라고 부르세요. 제 이름이 정효은이거든요. 효은아, 이렇게 부르면 되죠? 아, 참. 제가 어떻게 그래요. 저는 여기 일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냥 사모님이 편해요. 사장님도 퇴근하시면 들으실 텐데.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그이도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닌데. 그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엔 효은아 하고 불러주세요. 저는 언니가 없고 위로 오빠만 있어서 언니 갖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제가 언니 왜 뽑았게요? 다른 분들은 죄다 이모님이셨는데 언니만 언니라서 뽑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에이, 딱딱하기 정말. 나는 언니랑 하루빨리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언니는 아닌가 보다. 나는요, 애기 낳으면 언니랑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같이 키울 거예요. 용진이한테도 내가 정말 이모처럼 잘해줄 거라고요. 말씀만 들어도 너무 감사하네요, 사모님. 애기는 저도 옆에서 정성스럽게 돌볼게요. 미역도 좋은 놈으로 사놓고 미역국도 끓이고요. 그래도 애기 키우는 건 제가 선배니까 이거 하나는 다행이네요. 그죠? 우리는 진짜 인연이라니까요. 그럼 저 애기 낳으면 우리 공동육아 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늘 저에게 호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에 반면 더 이상의 동정은 받기 싫었던 저는 오히려 선을 긋고 거리를 유지하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모님의 진심이 느껴져 제 마음도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사모님은 제가 일하는 동안 제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돌봐줬는데 자기를 이모라고 부르며 누가 봐도 조카인 듯 제 아이를 예뻐해줬어요. 그걸 보는데 내가 그동안 괜한 자격지심으로 좋은 사람을 못 알아봤구나 싶었고 그 이후부터는 저도 마음에서 우러나와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사모님 먹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썼고 출산 준비물 생각할 때도 진짜 내 동생이 아이를 낳는다는 생각으로 옆에서 많이 성심성의껏 도왔는데요. 그렇게 저랑 사모님은 밖에서 보면 자매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사장님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자기 와이프를 살뜰히 챙겨줘서 고맙다며 저와 아들의 편의를 더 챙겨주려 했는데 그렇게 제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한 가족처럼 어울려 살다 보니 어느덧 사모님의 배가 남산처럼 불러 예정일을 앞두게 되었어요. 아기는 빨리 만나고 싶지만 아픈 건 무섭다며 그때부터 사모님은 저를 많이 의지했는데 그러다 예정일보다 조금 늦게 진통이 왔고 사모님은 제가 준비해둔 출산 가방을 가지고 병원으로 향했죠. 저는 사모님이 예쁜 아기와 함께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삶아놓은 기저귀와 아기 물건들을 꺼내놓고 사모님이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사모님은 갈 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로 아기 없이 혼자 돌아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기는요? 그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미 숨을 쉬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탯줄이 아이 목에 감겨 있었다고 하는데 와이프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렵게 가진 아이라 와이프가 많이 힘들 거예요. 옆에서 잘 좀 챙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당연하죠. 그런데 사장님은 괜찮으세요? 사장님도 많이 기다린 아이였을 텐데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낸 건 슬프지만 지금은 와이프가 더 우선이에요. 사장님은 말은 저렇게 하면서도 금세 눈이 충혈되었어요. 왜 아니겠어요? 엄마의 슬픔만큼 아이를 잃은 아빠의 슬픔도 큰 게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힘든 부부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그 대신 저는 더 살뜰히 사모님과 사장님을 챙기려 애를 썼는데요. 그때 눈치 없이 제 아들이 이모를 찾으며 떼를 쓰기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엄하게 단도리를 했었죠. 그러자 그럴 거 없다며 사모님은 제 아들을 안아줬고 저에게 들키려 하지 않았지만 몰래 우는 걸 여러 번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게다가 그 일을 겪고 사모님은 밥 때가 되었어도 생각이 없다며 전혀 식사를 하지 못했는데 그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0번 넘게 음식을 했다 치웠다를 반복하며 조금이라도 먹여보려 애를 썼는데 나중엔 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사모님, 정말 이럴 거예요? 애는 다음에 또 가지면 되지만 사모님이 건강을 잃으면 그땐 전부 끝이에요. 먹어야 살고 살아야 또 희망을 갖죠. 희망이요? 언니, 저는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언니처럼 아무 문제 없이 아이 낳은 여자들은 절대 내 마음 몰라.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지 마요. 애는 다음에 또 가지면 된다고요? 내가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알아요? 전날은 아마도 제 기억으로 처음 사모님과 날선 대화를 했던 때였어요. 그리고 사모님 말에 제 입이 턱하고 막혔는데 저는 그저 사모님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려 하는 것이 화가 나서 한 말이었지만 말 실수했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곧장 사과를 했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자고 나중엔 제가 울면서 말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사모님에게 이름을 불렀어요. 사실 언젠가는 사모님이 아닌 이름으로 사모님을 불러보고 싶던 저였거든요. 효은아, 네 마음 모르고 쉽게 얘기한 거 사과할게. 근데 나는 떠난 아이보다 네가 더 소중해. 네 마음 나도 알아. 나도 남편을 먼저 보냈잖아. 허무하고 세상이 온통 지옥처럼 보이겠지. 다시 웃는 날도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기분. 내가 왜 모르겠니? 근데 나한테 우리 용진이가 있었듯 효은이 네 옆에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도 아픈데 자기 아픈 것도 모르고 저만 걱정하는 사장님이 있고, 친동생도 아니지만 네가 혹시 쓰러지기라도 할까 하루 온종일 부엌 가스불 앞에 앉아있는 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모만 찾는 용진이도 있잖아. 힘들겠지만 우리를 봐서라도 조금만 힘을 내주면 안 되겠니? 나는 말이야, 세상 절벽 끝에서 효은이 너를 만나 이렇게 살고 있어. 그때 나는 말이지, 여기서 일을 못하면 우리 용진이 고아원에 맡길 생각까지 하고 있었거든. 뭐? 언니, 정말 그런 생각까지 했던 거야? 너무 힘들었거든. 세상에 내 편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너무 죽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 그때 너를 만난 거야. 네가 나를 구한 거야. 그러니 나도 너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아기가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다시 갔다고 생각하자. 금방 다시 엄마 아빠 찾아올 거니까 포기하지 말자. 언니가 종교는 없지만 밤낮으로 기도할게. 내가 내일부터 근처 교회에 새벽 기도라도 다닐 거야. 언니. 그날 사모님, 아니 효은이는 피를 토하듯 울음을 토했어요. 그리고 제품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그날은 초저녁부터 잠이 들었는데 그날 이후부터는 밥도 조금씩 먹고 다시 예전에 밝았던 효은이로 돌아갔는데요. 달라진 건 딱 하나 있었죠. 제 호칭이 사모님에서 아이 효은이라고 바뀌었어요. 한번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니 효은이가 사모님 소리 하기만 해보라며 무섭지도 않은 동그란 눈을 부릅떴고, 저는 효은이에게 하루라도 빨리 예쁜 아기가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말 교회를 다니며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무려 6년이 지난 후 효은이는 임신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하느님에게 왜 제 기도 안 들어주냐고,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성금도 안 낼 거라며 화를 낼 때였는데, 그날 이후 감사하다고 또 기도를 드리며 이번에는 무사히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했죠. 그러는 사이 저는 돈도 제법 많이 모았고 아이 유치원도 보내며 살만해졌는데요. 아들애를 생각해 효은이네 집에서 나갈까 생각을 했다가도 효은이와 헤어지는 게 싫어서 매번 주저앉았어요. 효은이 역시 절대 싫다며 저에게 나가지 말라고 했고, 우스운 소리로 언니 돈 모아서 집 살 때 나가. 그때 내가 아주 TV에 냉장고에 세탁기까지 세트로 해줄게. 나는 이제 언니 없으면 심심해서 못 산단 말이야. 이런 말까지 했는데 저 역시 이젠 효은이 없으면 너무 적적할 것 같아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까지 생겼으니 힘든 동생을 혼자 둘 수 없었고, 속으로 내심 효은이 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 나가자 싶었는데요. 그땐 정말로 작은 집이라도 하나 사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목표를 세웠어요. 하지만 그럼 꿈 같은 생각도 잠시,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듯 또 일이 발생하고 말았는데, 이번엔 효은이네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장님이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난 거죠. 사실 조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긴 했어요.
사장님 안색이 몇 달 전부터 좋지 않았고 집에 이상한 전화도 종종 걸려오는 등 뭔가 심상치 않았는데 혹시라도 임신한 효은이가 신경 쓸까봐 제가 별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집도 경매로 넘어간 모양이었는데 사장님은 저에게 돈 봉투를 하나 내밀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기 죄송한데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사람이 올 거예요. 제가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네요. 사업도 계속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저기 끌어다 쓴 돈도 많고. 어쩌면 제가 와이프 옆에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 돈은 또 뭐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모님 월급은 챙겨 드려야죠. 퇴직금까지 빵빵하게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 저 이 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 돈 필요 없고 효은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아니요. 와이프는 시골 본가에 가 있게 하려고요. 홀몸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래저래 저희랑 오래 같이 계셨고 또 와이프가 많이 의지했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 죄송합니다. 정말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건가요? 제가 모은 돈이 조금 있는데 그 돈이라도. 아니요, 그럴 순 없죠. 저도 이모님, 아니 처형한테 받은 게 많아요. 처형 덕에 와이프도 건강하고 밝게 지냈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 이모님을 처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많이 감사했고 어디에 가시든 용진이랑 꼭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또 보겠죠. 제가 그 인연이 닿을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할게요. 그동안 저희 집에서 또 저희 와이프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정중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다음날 사람들이 와서 집에 넘어갔다며 나가라고 했고 그 충격에 효은이는 또 한 번 휘청거렸는데 정말 이러다가 또 아이와 효은이가 잘못될까 저는 마음을 굳건히 먹었죠. 그리고 효은이에게 하루라도 빨리 시댁 본가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효은이도 그땐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걸 아는 듯 눈물만 흘렸어요. 이제 제법 큰 제 아들과도 꼭 끌어안고 멈추지 못하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헤어졌는데요. 저는 그날 이후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갈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어 새 집을 구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았는데 마음이 공허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아직 어린 아들이 있었고 그런 마음을 채 느끼기도 전에 또 일자리를 구해야 했는데 파출부 경력이 있다 보니 그 이후에는 비슷한 일들을 주로 하며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아들을 키울 수 있었고 아들은 고생하는 엄마를 보고 자라 철도 빨리 들었는데 공부도 알아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형편이지만 아이 교육비만큼은 아끼지 않으려 했는데요. 제가 힘들게 번 돈이라는 걸 아는 아들은 정말 열심히 제 교육비가 아깝지 않도록 공부를 하더군요. 그리고 자식의 공부를 잘하고 또 어긋나지 않고 잘 커주니 돈 버는 건 힘들어도 사는 건 보람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음속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종종 효은이네 집 앞을 가기도 했고 이젠 저 집에 다른 사람이 사는 걸 알지만 불 켜진 집을 한참이나 보고 오곤 했는데 그때 알고 있던 효은이 연락처는 없어진 지 오래였어요. 그때 가진 아이는 무사히 잘 태어났을지 또 지금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효은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효은이가 꼭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늘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아무리 걱정이 되어도 효은이의 행방을 알 방법이 없었고
저는 또 수험생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기 바쁘다 보니 어느새 효은이에 대해 잊어버리고 시간만 속절없이 흘렀는데요. 아들은 대견하게도 의대에 합격했어요. 남들처럼 고액 과외도 시켜주지 못하고 그저 학원 외에는 도와준 게 없었는데 오로지 자기 노력으로 의대에 간 기특한 아들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자기 등록금 벌기 힘들까봐 대학에 들어가서도 공부만 하던 아들이었는데 자기는 자기 좋으라고 하는 공부라고 했지만 제가 제 속으로 낳은 아들 속을 모를 리가 없었죠. 크면 클수록 지 아빠를 쏙 빼닮은 아들이었는데 그 덕에 살면서 아들한테 심적으로 의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의대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제대로 얼굴 보며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리고 잘 커준 아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으로 살았는데요. 아들은 그렇게 장학금을 받으며 의사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면서 틈틈이 자기도 바쁠 텐데 의료 봉사도 다니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는 아들이었는데 아들의 모습에서 남편의 인품을 느낄 수 있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자기 닮았다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런 생각으로 매일을 보람있는 날을 보냈는데 그렇게 아들이 전문의가 되고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는데 저는 속으로 아들이 너무 바쁘니 여자도 못 만나고 장가도 못 가는 게 아닐까 불안했거든요. 주변에서는 잘난 의사 아들인데 왜 장가를 못 가냐며 저에게 별 걱정을 다 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들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나쁠 게 없는 조건이지만 홀어머니의 배음도 짧고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집에 시집오고 싶어하는 여자가 과연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하니 너무 다행스러웠고 아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이니 저는 반대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하길 한 4개월이 넘었을까? 아들이 저에게 대뜸 결혼 이야기까지 꺼내더군요. 뭐? 너 지금 결혼하고 싶다고 했니? 둘이 얼마나 만났다고 뭐가 이렇게 급해? 너 혹시 혼전임신 뭐 그런 거야? 엄마, 아들을 뭘로 보고 그런 거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 그렇게 짧게 만나지 않았어. 결혼하고 싶어져서 결혼 이야기를 한 건데 엄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여자친구 생겼다고 말한 게 얼마나 됐다고 결혼 이야기를 하니. 그래서 뭐 엄마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바로 상견례부터 하겠다는 거야? 아니지. 당연히 그 전에 엄마한테 보여주지. 근데 나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니까 예쁘게 봐달라고 엄마한테 아부 떠는 거야. 너도 참 별나다. 생전 안 떨던 아부를 떨고. 왜? 엄마가 네 여자친구 싫다고 할까봐? 아니, 엄마는 절대 그런 말 못하지. 엄마 마음에 아주 쏙 들 거거든. 뭐가 이렇게 자신 있어? 네가 내 속을 알아? 나도 너 힘들게 키웠는데 이상한 여자한테는 절대 줄 수 없지? 그러니까 만나보라고. 대신 내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너무 고깝게 보지 말고 좋게 봐줘. 아들은 연신 싱글벙글하며 저에게 자기 여자친구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평소에는 바쁘다고 집에도 잘 오지 않던 놈이 그때는 뻔질나게 집에 오는데 솔직히 얄밉더라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신나하는 아들을 보며 좋은 짝을 만나 장가를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밖에서 아들 녀석의 여자친구를 만났을 땐 정말 마음에 쏙 들었어요. 싹싹하고 예의도 바른데 또 구김살도 없이 밝은 아가씨를 보는데 저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가씨가 우리 아들과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정말 괜찮냐고 물으며 혹여나 우리 아들 직업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건가? 속으로 별 걱정을 다 했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둘이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저도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일이니 시간을 좀 갖자고 아이들을 말렸는데 벌써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고 하는 겁니다. 뭐? 나도 모르는 상견례 날짜라니. 아무리 너희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이건 아니지 않니? 그게 저희 부모님이 오빠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요. 결혼 날짜는 어머니 말씀처럼 천천히 잡아도 되니까 그냥 인사하는 자리로 만나시면 어떨까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하셔서요. 나를? 아니, 그래도 다른 자리도 아닌 상견례 자리를. 그럼 엄마, 상견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여자친구 부모님이랑 밥 한 끼 한다고 생각해. 결혼 전에 종종 얼굴 보고 친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 그리고 부모님을 보면 우리 영주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 있지 않아? 아주 장가를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그래, 내가 일단 궁금은 하니까 만나기는 하는데 결혼은 천천히 하는 거다. 둘이 좋아 죽겠는 건 알겠지만 결혼은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는 게 아니야. 특히 용진이 너 바쁘다고 집에도 못 들어오고 엄마한테 속옷이란 양말 가져오라고 하지. 그렇게 바빠서 와이프 챙기지도 못하는데 결혼하면 영주 얘는 외로우라고? 엄마는 벌써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야. 우리 영주가 왜 외로워? 나는 엄마랑 영주랑 같이 살 거야.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너 미쳤니? 결혼하는데 왜 나랑 같이 살아? 아, 저게 공부만 잘하지 생각이 부족해. 세상에 결혼하고 시어머니랑 살고 싶은 여자가 어딨냐? 여기 있는데? 어머니,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제가 먼저 오빠한테 결혼하면 어머니랑 같이 살자고 했는데 어머니 말씀처럼 오빠는 맨날 바쁘잖아요. 그럼 저는 어머니랑 있어야 심심하지 않죠? 뭐라고?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그 얼굴에 저는 진심이에요 라고 써 있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나오는 당찬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니 아들 말처럼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상견례 아닌 상견례장에 나가게 되었죠. 아들은 긴장할 것 없다고 했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저는 너무 긴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는 아니라고 했지만 이렇게 몰아붙이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혼자 오만 생각을 하며 상견례장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어디엔가 낯이 익은 부부가 다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넋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 그동안 잘 지냈어? 나야 효은이. 저영, 어서 오세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저희가 아주 처형 기다리느라 목이 빠질 지경입니다. 잘 지내셨죠? 어떻게 두 사람이... 설마 우리의 여자친구 부모가... 맞아, 우리야. 우리도 용진이 보고 얼마나 놀랐는데 우리 진짜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언니가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한 아이가 우리 영주야. 뭐? 정말이야?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이자 효은이의 딸인 영주를 보고 눈물이 앞을 가려 앞으로 걸어나갈 수가 없었어요. 대신 손을 휘저으며 영주에게 이리 오라고 했는데요. 전에도 한번 본 얼굴인데 왜 그렇게 반갑고 또 감사한지 제 딸인 듯 한참을 품에 안고 소리까지 내어 울었답니다. 그땐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며 말렸던 저는 둘의 마음이 확고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라고 성화를 부렸는데요.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 소중한 인연을 또 어떤 이유에서 잃을까봐 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 매일같이 저는 효은이를 만났는데 효은이도 고생이 많았더군요. 효은이 남편, 그러니까 바깥 사돈이 회사는 결국엔 회생하지 못했고 정말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했는데 잘 살던 시댁 형편까지 어려워졌다며 지난날 고생담을 들려줬어요. 대신 무사히 딸아이를 낳고 힘들었지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다는데 그때 자기도 제 생각을 많이 했다며 언니가 얼마나 힘들게 아이를 혼자 키웠는지 새삼 느끼고 저를 매일같이 그리워했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도 많이 미워했대요. 그렇게 부도가 나지 않았다면 헤어지지 않았을 건데 헤어져 안부조차 모르고 산다고 다시는 저를 보지 못할까봐 무서웠다고 했는데 이렇게 아이들 덕에 우리가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해준 인연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말자고 했는데요. 두 아이들이 만나게 된 계기가 바깥 사돈이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내가 그때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우리 딸이 자기 아빠랑 병원을 다녔거든. 우리 남편이 간암이라 수술을 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는지 고생을 많이 했어. 그때 우리 딸이 회사 연차 내고 나 대신 지 아빠 병간호를 했는데 둘이 그렇게 만났더라고. 정말 들어도 너무 신기하다. 근데 너 몸이 왜 안 좋아? 지금도 안 좋은 거야? 아니, 지금은 괜찮아. 나도 유방암 1기였거든. 뭐? 우리 딸이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어. 엄마도 암, 아빠도 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나 닮아서 편하지 않고 씩씩하게 구는데 난 다 보이더라. 그럼 엄마니까. 그치? 내가 정말 이 엄마 소리 한번 들여보려고 그 고생을 다 했는데. 아니지. 언니 덕에 내가 엄마 소리 듣고 우리 딸한테 효도도 받고 그랬지. 근데 둘이 그렇게 만났다고 하니 모든 게 다 감사했어. 그래서 지금도 치료받는 거야? 아니, 나는 워낙 초기에 발견했고 빨리 치료해서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하니 신경을 쓰는 거지. 대신 영주 아빠가 많이 아팠어. 저 사람이 미련하게 참아서 병을 키웠더라고. 영주가 간이식까지 해줬다니까. 뭐? 정말? 아니 저 어린 게. 나도 말렸는데 지가 하고 싶다고 했어. 미안하지. 낳아놓고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래서 옛날 생각 진짜 많이 했어. 우리 잘 살 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공주처럼 예쁘게만 키웠을 텐데. 예뻐. 지금도 얼마나 예쁜데. 그렇지. 우리 딸 예쁘지? 용진이도 너무 잘 컸더라. 역시 우리 언니야. 언니 닮아서 똑똑하고 멋있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 결혼시키고 이젠 2번 다시 헤어지지 말자. 아니, 애들이 결혼 안 한다고 해도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마. 그래, 뭐가 됐든 우리 이젠 정말 헤어지지 말자. 언니 옆에 꼭 붙어 있어. 알았지? 저는 효은이의 말을 듣고 사실은 많이 속상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 두 부부가 아팠다는 것도 안쓰럽고 어린 딸이 간 이식까지 해줬다니 그것도 참 속상했는데 그런 아이들 내가 왜 마다하나. 하루라도 빨리 며느리 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마음이 있으면 결혼 준비를 하라고 얘기했고 아들은 얼굴 가득 화색을 보이며 안 그래도 그러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이젠 저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미 영주밖에 모르는 놈이 되었더라고요. 어쩌겠어요. 제 아빠도 그런 남자였는걸요. 그렇게 둘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대단하게 많은 걸 준비해서 하는 결혼은 아니었지만 둘이 하니 저도 좋았어요. 그리고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저랑 같이 살자고 하는 두 녀석에게 저는 싫다며
한동안은 도망 다녔는데 그래서 조건을 건 게 며느리가 임신을 하면 그때는 같이 살겠다고 했었죠. 바쁜 아들 대신 제가 며느리를 챙길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5개월이 흘렀을까? 임신했다며 며느리가 먼저 합과 노래를 하는데 그땐 별 수 없이 제가 짐을 쌀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이것들이 작정을 한 건지 저도 어쩔 수가 없었는데 그때 효은이도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었죠. 그렇게 셋이 어울리며 한동안은 즐겁기만 했는데 바깥사돈인 효은이의 남편의 증세가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이식을 했기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별로 오래가지 못한 것이 문제였죠. 그리고 며느리가 첫 아이를 낳고 100일이 지났을 무렵 예쁜 손녀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바깥사돈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땐 좀 온 가족이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옆에서 오래 봤지만 가족을 끔찍하게 아끼던 분이라는 걸 잘 알아. 가족들 곁을 떠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며느리에게 말해 효은이 집에 머물렀는데 그렇게 반년 가까이 있다 보니 효은이랑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해 새 집을 정리하고 진짜 우리 집을 마련하자고 했는데요. 아들이 좋다고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며느리랑 상의하고 일을 진행하는데 일사천리였어요. 그렇게 마당이 있고 2층인 우리 집을 매매하게 되었고 저랑 안사돈인 효은이는 1층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2층에서 지내며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마당에서는 아직 어린 손주들이 뛰어놀고 하는데 집안 전체에 아이들 웃는 소리가 퍼지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답니다. 아이들 덕에 효은이도 힘을 내는 듯 했어요. 그러니까 저 조그만 아이들이 벌써 큰 효도를 하고 있는 셈이었죠. 며느리는 2살 터울로 아이들을 낳았고 또 4년 만에 셋째를 가졌는데 요즘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본격적으로 말을 듣지 않는 손주들과 배가 남산만한 며느리를 챙기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효은이와 요즘 건강 챙긴다고 등산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덕에 체력은 좋아졌는데 가끔은 혼자였던 시간이 살짝 그립기도 합니다. 그땐 정말 일을 나가지 않으면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는 게 무료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과거의 저는 복에 겨운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랐을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대식구들 챙기며 웃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하늘을 올려봅니다. 왠지 거기엔 얼마 전에 떠난 바깥사돈과 너무 일찍 떠난 제 남편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지는데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더 많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두 가장이 우리 가족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아울러 출산을 앞두고 있는 며느리가 부디 순산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요. 셋째이긴 하지만 출산은 늘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을 무려 3번, 아니 간이식까지 4번이나 하는 며느라이를 보며 저는 나이를 떠나서 안쓰럽고 존경심이 들 지경입니다. 저런 복덩이를 얻으려고 효은이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나 봐요. 그리고 그 복덩이를 어쩌다 보니 저도 거저 얻게 되었는데 고맙다는 말로는 아무리 얘기해도 모자라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스스로 다짐해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생 사돈이자 자매인 효은이를 옆에서 잘 챙기며 며느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어머니가 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작년에 효은이는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요.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인 지금도
효은이는 건강을 위해 식단부터 운동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효은이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건강해야 아이들이 자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효은이는 그 많은 시간, 자기를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닌 아이들을 위해 그 힘든 노력을 기꺼이 했다는 건데, 그런 효은이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죠. 효은이가 저보다 더 엄마 같은 엄마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덩달아 저까지 거기에 동참해 평생 하지도 않았던 운동과 건강 식단까지 하고 있는데요. 효은이의 말처럼 저도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건강을 잘 챙기려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 다시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큰 욕심 없이 지금처럼만 살게 해달라고요.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걸 받았고 누리고 있기에 이젠 그 어떤 욕심도 없거든요. 그리고 매일 지금에 감사하며 남은 시간은 우리 가족을 위해 노력하며 살고 싶다고 기도를 마무리하곤 하는데, 엄마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자식과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 그게 엄마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요. 제가 전에 어디선가 들은 말인데 아침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옛날에 힘들었을 때가 떠오르던지, 제가 갓난 아기인 아들을 데리고 처음 효은이 집을 찾았을 때가 어찌 보면 제 인생에서 아침이 오기 전 가장 어두웠던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거기서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고 또 아침을 맞으며 지금의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부디 지금 현재가 어려우신 많은 분들에게도 그런 기적 같은 아침이 꼭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결국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꼭 모두 행복해지세요. 부디 그러길 간절히 바라며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쓴다는 게 생각보다는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제 서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아침을 맞을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